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전방위 돈줄주에게 나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도 하향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전망과 변수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하락세 전환 이거 어느 정도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대만 보면은요. 예. 아직까지 하락을 논하기에는 좀 섣부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올랐던 그 상승세가 멈췄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1년 8개월, 87주간 계속 올랐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소폭 한 마이너스 0.01%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이제 하락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걸 굉장히 크게 마치 이제 부동산 시장이 꺾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에 올랐던 것에서의 변곡점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네. 보통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는 다르게 거래량과 거의 비례하거든요. 즉 거래가 많아지면 가격도 오르고 거래가 줄면 가격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 보는 거래량입니다. 1월 기준인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37건. 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537건이 다예요? 네, 서울에서? 서울 아파트 전체가요. 그 많은 예. 가구 중에. 보통 서울 아파트 매매가요. 잘 네. 뜨겁다 할 때 한 달에 10,000건도 거래가 되고요. 예. 보통은 한 8,000건, 7,000건, 6,000건 정도도 되고요. 예. 나쁘다 할 때도 2,000건, 3,000건은 거래가 되는데 네. 500건이라는 이 거래량은 좀 이거는 뭐 처음 보는 그 정도로 지금 거래가 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지금 이제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대선, 3월 대선을 지켜보려는 이제 대기적인 모습인 것이고 대선이라는 하나의 모멘텀이 변곡이 끝나고 나면 이제 큰 틀에서 집값 하향이 되지 않느냐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급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오늘이 작년에 발표했던 2사 공급 대책 1년이 되는 해인데 예. 당시에 내걸었던 게 3080이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적으로는 80만 호 이상의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금리 인상, 이제 대출 규제 여기에 이제 공급까지도 더해지게 된다면 이제는 좀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뭐 서울의 경우에 강북과 강남의 평균 아파트값 차이가 처음으로 5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오를 때도 최초 시작은 서울 강남에서 시작이 되고요. 떨어질 때도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곳이 이제 서울 강남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어제 나왔었던 이제 그 집값 통계는 이런 겁니다. 이제 최근에 어쨌든 상승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떨어지는 구역들과 지역들을 좀 보면 강남은 아직까지도 잘 버티고 있는 반면에 이제 강북 쪽은 먼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 동안에 올랐던 것들, 이제 상승할 때까지 올랐던 것들의 모습을 보니까 강남 지역의 평균 매매가가 14억 9,900. 평균 강남은 한 15억 한다라고 볼 수가 예. 있겠고요. 강북 지역이 9억 9,800. 그러니까 뭐 9억 10억 정도 한다. 그러니까 예. 강남 강북이 정확히는 아니지만 뭐 동일 평수에서 5억 이상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 차이가 거의 역대급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제 강 하나 두고 강남 강북인데 뭐 바로 붙어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좀 봤더니 2017년 5월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의 거의 시작 때쯤 보면 그때만 해도 강남 강북의 차이가 한 2억 원대, 2억 7천만 원대였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2배로 벌어졌다는 것은 거의 4, 5년 만에 지금 2배 정도 네, 벌어진 그렇죠. 거군요. 5억으로 벌어졌으니까요. 이제 그런 흐름에서 역시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 예.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뭐 이야기대로 또 당국이 이야기하는 대로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차이도 그대로 반영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강북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쪽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만약에 앞으로 하락이 더 커진다고 하면은 강북 지역이라든가 지방이 더 이제 그 그렇죠. 폭이 커질 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전세 시장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네. 근데 오는 7월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된 전월세 만기가 도래하는지 네.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시장이 한 번 더 좀 들썩
상승일 거다 이런 네. 전망도 있는데 이 전망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을 지적을 네. 해주셨고요. 지금도 부동산 분야에서는 뭐 상승을 주장하는 쪽들, 하락을 주장하는 쪽들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상승 쪽을 주장하는 곳에서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제도라는 게 있어서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이제 매매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거 밀어 올리게 되는 건데. 네. 2년 전이었었죠. 이제 7월 30일 날 이제 2020년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었고 거기에 핵심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2년을 살고 그 세입자가 한 번 더 살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올 7월 30일 이후 8월부터는 한 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세입자가 시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전세가를 비교하면 정말, 뭐 예. 수억이죠. 3억, 네. 4억, 5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다시 높은 전세가 어쨌든 전세를 살아야 네. 되지 않습니까? 지불하게 될 경우에는 매매가를 더 밀어 올리지 그렇죠. 않겠느냐라는 것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올 여름 지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 때문에 집값이 더 튀어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인데요. 예.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면 전세가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전세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오히려 세입자들이 월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시장에 나온 세입자가 뭐 3억, 5억 올린 그 전세가를 다 올려주는 게 아니라 뭐 전세를 내는 것보다 네. 이제 금리가 커지니까요. 월세로 전환하는 그 그렇죠. 세입자 비중이 예, 그러면 한 커지는 1억 거죠. 정도 전세 내고 예. 나머지는 월세화로 이제 속속 전환하게 되면 예. 상승의 부분,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월세화가 커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집값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세가는 오히려 높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 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집값을 버티는 힘은 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 해서 실질적으로 이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올 하반기에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그렇군요. 의견도 함께 양쪽의 주장이 다 나오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네. 예. 지금 뭐 집값 양극화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이 대출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대출 금리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출 쪽에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가 대출 규제고요. 올 1월부터 또 올 7월부터는 DSR이 차주 1억 원부터는 바로 40%가 적용되는 점이 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 금리가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평균 라인에서가 한 3.6, 3.8 정도까지 왔고요. 이게 좀 약간 더 뭐 고정이든 많이 주게 될 경우엔 지금 4% 후반, 5%까지도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단은 올라왔는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이제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3월에 하게 되면 우리는 뭐 미국 대비 더 빨리,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나라입니다. 기준금리 2%대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금리 뭐 6% 후반 또 나오게 되거든요. 6% 후반이요. 예. 상당하죠. 상단선이 네.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면 대출 규제도 심한데 금리도 금리까지 높고. 오르게 되면 이것은 가장 큰 타격이 역시 부동산에 미치게 되겠죠. 아마 예. 이런 점들도 최근 부동산 약세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얘기 잠깐 짧게 해볼까요? 보통 1월 효과라 그래서 연초에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식이 좀 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 직후에 문을 연 주식시장은 살짝 반등을 했는데 네. 뭐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네. 하고 그다음에 반등 넘어서 이게 상승세로 이어질지 올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우리 연휴 동안에 뉴욕 네. 시장, 미국 시장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춰 있었죠. 그 부분을 일단 반영하는 부분이고 네. 아직까지 추세 상승, 뭐 하락이 끝났다라고는 단언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로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올 한 해 주식을 놓고 보면 1월부터 3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죠. 3월이 되면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이라는 즉 유동성 공급도 끝나면서 네. 동시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려 12년간, 13년간의 저금리 시대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이제 우리가 처음 13년 만에 경험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지 반영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도 2,800이 끝이야 했는데 뭐 2,700이 되고요. 2,700이 끝이야 했더니 2,600, 장중에 2,500까지 떨어지는 그 이유도 실은 기술적 분석으로 하기에 좀 힘든 예. 처음 뭐 13년 만에 만나는 긴축과 저금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많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좀 어렵지만 양적 긴축, 뭐 QT라고 하죠. 이것을
지금 보면은 6월에는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연준이 채권을 주고 시중에 돈을 끌어당기는. 예, 이거는 진짜 긴축이죠. 그렇군요. 금리 인상만 해도 금리를 바라보고 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마는 건데 이 QT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유동성을 다시 땡겨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상반기에 몰려 있고 그것은 이제 주식이 선반영한다면 1분기, 3월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로서는 뭐 여기가 끝이야. 이제는 다시 주식할 만해라기보다는 적어도 3월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유동성 잔치는 이제 끝났고 금리까지 오를 전망이라서 앞으로 올 한 해 부동산 그리고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